때는 2018년 1월 21일 일요일 아침 10시경 서천의 한 지구대에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집에 가봤는데요. 아니, 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마을 입구인데요. 누가 피를 잔뜩 흘린 것 같은데 그 옆에 저희 아버지 신발이 떨어져 있거든요.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빨리 좀 와주세요. 언제부터 아버지와 연락이 안 됐던 거죠? 이틀 전인 19일 오후부터 통화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인 20일에 아버님이 평소 정말 아끼던 손녀 돌잔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오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혼자 사셨는 모양이네요. 3일 만에 신고 전화가 온 거 보면. 네,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원래는 아내분도 같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는 자녀 집에서 지내고 계셨고요. 집에는 가보고 신고를 한 거겠죠? 네. 집에 갔었는데 외출하신 듯 평소랑 똑같았다고 했고요. 아버님 차가 보이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전 내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아버지를 찾아다니다가 마을 입구에서 아버지 운동화에 핏자국까지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입니다. 그 마을 입구에 혈흔 양이 많았나요? 손바닥만한 한 군데가 피가 고여 있었고요. 흙방울이 길 따라 약 10m 정도 똑똑똑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피 묻은 물티슈가 여러 장 떨어져 있었고요. 마을 분들 얘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하루 이틀 전에 본 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누가 고라니를 차로 친 줄 알고 별로 신경 쓰진 않았다고 했고요. 근데 신발은 정확하게 어디에서 발견된 거예요? 피가 묻은 물티슈 떨어진 곳 바로 옆 수로에 운동화 한 짝이 떨어져 있었고요. 저희가 인근을 수색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한 10m 거리에서 마을 입구를 빠져나가는 큰 도로에 나머지 한 짝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운동화 한 짝이 발견되었던 그 수로에서 네. 이런 게 나옵니다. 야구 방망이요? 이건 아이들 아동용.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 네. 실제 발견된 야구방귀는 조금 더 작았습니다. 이제 58cm 정도 되는 길이의 그 아동용 나무 배트였는데요. 이게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님들은 현장에서 관련이 있을 만한 모든 증거물을 채취하는 동시에 지역 인근의 병원부터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병원.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진짜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반대일 가능성도 있어서 접수자 이름까지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반대일 가능성이요? 접수자. 그러니까 환자와 접수자를 둘 다 확인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버님이 당시 50대 후반이었는데 평생 농사를 크게 지으셨다고 합니다. 마을 분들 얘기로는 체격도 상당히 크고 힘도 세서 만약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도 길 위에 그 피가 아버님의 피는 아닐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상당히 건장하셨나 보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입원한 환자뿐만 아니라 접수자의 명단까지도 모두 확인을 했던 건데요. 아버님의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안 나왔구나. 이러면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마을 입구가 1차 범행 현장으로 보여집니다. 길 위에 군데군데 떨어진 혈흔하고 부러진 야구방망이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둔기가 부러질 정도의 강한 공격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신발이 벗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신발 주인은 가해자라기보다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누군가한테 폭행을 당한 걸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의 체격이 크고 힘도 세다고 했는데 이 어린이용 야구방망이로 제압을 당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웃들이 지금 아무도 목격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아마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마셨거나 1차 다른 충격이 있어서 제어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다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밤이나 새벽에 거길 걸어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버님 차는 찾았나요? 마을 입구를 바로 볼 수 있는 CCTV는 없었고요. 그 마을로 가는 방향에 도로 CCTV를 모두 확인해 봤는데 토요일 새벽 1시경에 그 아버님 차가 마을 입구 방향으로 지나가는 게 확인됐습니다. 근데 그 1시간 사이에 범행이 벌어진 거라면 마을로 들어올 때 그리고 나아갈 때 어쩌면 운전자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선 이후에 차량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우리 견수가 계속 추적하기로 하고 저는 아드님한테 CCTV에 찍힌 사진으로 차량 운전자가 아버님이 맞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거의 실루엣 정도만 찍힌 상황이어서 아드님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실루엣 정도는 덩치나 체격이나 이런 거는 구별을 할 수 있는 정도였을까요? 네, 운전자가 남성으로 보이기는 했습니다. 아버님이면 다행인데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강력 사건으로 저희가 사건을 접수해서 수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누가 언제 왜 마을 입구에서 공격을 했을까? 형사님들은 실종자와 함께 사라진 차량을 수배해 두고 실종자의 통화 내역도 함께 요청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때 방 형사님이 CCTV를 보던 이 형사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실종자의 차량이 마을로 갔다 나온 그 시간대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차량을 모두 확인해보자. 어머. 같은 시간대 같은 방향. 왜 그런 제안을 하신 거예요? 통화 내역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뭐라도 찾아보자는 심정이었고요. 혹시 각자 차량으로 움직이는 일행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했던 건데요. 진짜 겹치는 차량이 딱 한 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찾았구나. 회색 SUV였는데요. 이 차를 따라간 게 포착됐고요. 같이 갔다가 비슷한 시간에 같이 나왔다는 거죠? 1시간 있다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데요? 군산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나왔습니다. 나이대가 안 맞아서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을 하고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그날 자기 장모님에게 차를 빌려줬다고 하는 겁니다. 장모님이요? 그럼 사위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서 차를 빌렸다고 해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유도 얘기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모님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봤는데 실종자랑 비슷한 나이대에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옥주영이 바로 그 장모를 만나러 갔죠. 아하. 비슷한 나이대 여성분이라 사건이 묘하게 돌아가는데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요? 만났는데 그 한눈에 봐도 굉장히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저희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는 기색이었고요. 그날 새벽에 어딜 가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편이랑 부부싸움하고 속이 좀 시끄럽더라. 그래서 혼자 바람을 좀 쐬고 싶어서 사유차를 빌려 서천에서 드라이브를 했던 거다. 이렇게 정말 차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 장모님이라는 분이 실종자와 아는 사이였을까요? 여성분은 실종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가다가 수상한 차량이나 사고 현장을 목격하신 게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도 딱히 기억나는 건 없다고 했고요. 일단 폭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건 굉장한 우연이잖아요. 지금 그 새벽 시간에 1시간 동안 차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동일한 동선을 뒤에 이 차가 계속해서 포착됐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그쵸. 그 시간 차이가 1시간 차이나 나는데 동시에 포착됐다라는 게 그냥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신고한 아드님은 혹시 그 여성분을 모르던가요? 네,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분이다. 저희는 일단 원한을 가진 누군가의 소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가족들이랑 지인들한테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들 하나같이 호인이라 원한 살 만한 사람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토요일 1시잖아요, 이 시간이. 새벽 1시. 무슨 약속이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네.
알만한 사람은 없었나요? 신고한 아드님 말로는 아버님이 몇 년 전에 그 취미삼아 모임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친하게 지내던 지인분도 같은 모임에 들었다고 했고요. 근데 그분이 저희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어? 왜요? 실종자랑 그날 자정이 지나서까지 모임 사람들이랑 신나게 술을 마셨는데 그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거 아니냐며 겁을 내셨습니다. 저희를 보고 놀라고 겁먹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서천이랑 군산 사이에 있는 유원지에서 각자 만났다가 차 한 대로 군산에 넘어와서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도 대리기사를 불러서 다 같이 유원지로 갔고요. 근데 새벽에 유원지로 대리기사를 여러 명 부를 수가 없어서 이분들이 음주 상태로 각자 차를 몰고 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이요. 지금 신고 당일 상황입니다. 형사님들은 사방팔방 흩어져서 쉴 새 없이 뛰어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날 저녁 8시 불안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쩌면 실종자의 차일지도 모를 차량 한 대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근데 왜 어쩌면이라고 그래요? 차 번호가 확인이 안 됐나요? 차 번호판을 떼간 건가? 이상한지 모르겠네. 집에 걸어놓은 같은 차종의 차량이 한 대 발견됐는데 전소된 차량이라고 했습니다. 번호판은 녹아버린 것 같다고 했고요. 어디였습니까, 거기가? 주소가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거기가 한창 땅을 메꾸고 있던 새만금 간척지였거든요. 그래서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다 타서 뼈대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차를 처음 발견됐을 때 이미 불이 다 꺼진 상태였고요. 자연 진화될 때까지 탄 상황이라 차량에서도 아무것도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아,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그 아버지도 차 안에 안 계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 실종자의 차량은 맞았어요? 네, 보니까 번호판이 녹긴 녹았는데요. 녹음에서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억지로 펴서 확인해 봤더니 저희가 술에 걸어놨던 실종자의 차량이 맞았습니다. 맞았네. 맞았네. 근데 아무리 뭐 허벌판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죠? 그렇죠. 안에 기름도 있고 폭발하면은 소리도 크게 났을 텐데. 네. 차량이 발견된 곳은 공사장 입구에서 차로 30분가량을 더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주변에 불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곳이기도 했고요. 공사 현장 인부들이 퇴근하고 나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모를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장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불을 저질렀겠네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공사장 입구에서 30분이나 들어가야 되는 장소이잖아요. 네. 그러면 나올 때도 차량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혼자서 이동을 했다기보다는 최소한 2명 이상이지 않았나. 그렇게 밤새 수사는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형사님들은 실종자의 마지막 행적을 따라서 그 모인 사람들과 술을 마셨던 주전부터요. 차량이 주차돼 있었던 유원지까지 그 일대 CCTV를 모두 확보하는데요. 실종자의 뒤를 밟는 듯한 수상한 차량 한 대가 잡힙니다. 아. 실종자의 차를 계속 쫓았던 차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뒤를 밟는 듯한 장면은 어디서 포착가 찍은 것이죠? 그 유원지 주차장이었습니다. 모임 회원들이 타고 왔던 차량이 들어오고 난 뒤에 차량 한 대가 더 유원지로 들어왔는데요. 실종자 차가 떠나자 따라오던 차량도 같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차가 마을 입구 방향 도로에서 실종자 차량 뒤를 따라가던 회색 SUV였습니다. 어? 회색 SUV. 50대의 그 여성분이 운전하는 단순히 마을 입구에서만 보인 게 아니네요. 유원지 마을 입구? 이게 지금 3번이 겹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 마을 입구 쪽 도로에서도 회색 SUV가 포착된 거네요. 그것도 시작점부터 겹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차가 어디서부터 따라붙었는지 역추적을 해봤는데 실종자가 모임 사람들이랑 술을 마셨다는 그 주점에서부터 포착이 되는 겁니다.
아, 점에서부터 네 군데가 겹치는 거예요. 단순 드라이브는 아니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실종자 뒤를 계속 밟았다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자꾸 약해 보이셨다는 그 여성분이 단독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보통 도로 CCTV에는 뒷좌석까지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유원지에서 실종자가 자신의 차로 갈아탈 때쯤 이 회색 SUV 차량의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뭔가 시커먼 게 흐물흐물 빠져나오는 겁니다. 어머, 그러더니 이제 가로등 쪽으로 움직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중년의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차에서 내려서 뭘 하던가요? 실종자 차가 유원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걸 쭉 지켜보다가 1분 후에 이 남성이 뒷좌석에 다시 타더니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실종자 차량이 빠져나간 그 방향으로요. 실종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맞는 거예요? 실종자 통화 내역을 모두 뽑아봤는데 이 여성이랑 통화한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면 그 남자분이랑 아는 사이인가요? 뒤에 탔던 네. 그 여성분은 운전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누구죠 그 남자가? 바로 밝혀집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여성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남편입니다. 아 근데 그 남편인 건 어떻게 아셨어요? 그 CCTV로만 밝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을로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까지는 이 여성이 전화를 한 기록이 없었는데 마을에서 나왔을 무렵부터 계속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 휴대전화의 명의를 확인해 봤더니 남편으로 나오는 겁니다. 실종자의 차량에 남편이 옮겨 타게 되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서로 위치와 장소를 통화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지죠. 그렇죠. 확실한 건 마을을 빠져나간 후 부부가 차량을 불태운 장소에서 있었던 것이 기지국 위치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차량 방화, 증거물 훼손으로 일단 체포영장을 받았습니다. 네. 체포 당시의 상황은 어땠어요? 이웃에서 방문하는 척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아내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머리가 젖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남편 어디냐고 했더니 샤워 중이라고 해서 빨리 나오라고 하고 아내 먼저 경찰서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차분하던가요? 저희는 놀라서 무슨 소리냐 이게 모른다 이럴 줄 알았는데 표정 하나 변화 없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요? 자, 순순히 인정할게. 건들지 마라. 옷 좀 입고 오겠다. 이러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럼 순순히 인정을 했나요? 아니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증거품을 찾고 있었거든요. 안방에 금고 하나가 있길래 비밀번호가 뭐냐고 했더니 그때도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금고 밑으로 손을 쑥 넣었는데 뭔가가 하나 잡히더라고요. 이 형사님의 손에 뭔가 딱 걸려들자 남편은 이제서야 입을 엽니다. 아, 왜 이제 왔어요? 아, 거기다 적어놨으니까 보세요, 이제. 네, 그거 봐요. 형사님 손에 딱 잡힌 게 뭐였어요? 그 오래된 수첩이었는데요. 그 남편이 쓰는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참지 못할 것 같다. 이제는 끝내야 된다. 악마를 찾았으니 이제 내가 악마가 돼야겠다. 언제 쓴 일기예요 이게? 1월 19일 저녁 6시경에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때 실종자는 모인 사람들이랑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이었고요. 황당하게도 해독제를 안 줘서 내가 죽였다. 콩 씨한테 연락을 하면 알 거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그놈이 날 죽일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남자의 지인이었는데요. 콩 씨는 실제 이 남자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망상. 뭐야 뭔 망상.
혼자만의 망상이야. 아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시신부터 찾아야겠어서 어디에 묻었냐고 했더니 차를 불태웠던 새만금 어딘가에 묻었다고만 했습니다. 거기가 땅을 메꾸고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4번 갔을 때 삽이 푹 들어가는 곳이 있어서 파봤더니 피해자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야, 진짜 왜 그랬는지 제대로 얘기 안 했나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요. 소주잔에 담긴 얼음 때문입니다. 이게 뭐지? 무슨 황당한 얘기예요. 지금부터 피해자를 최 씨, 범인을 박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최 씨와 박 씨는 같은 모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최 씨가 박 씨의 소주잔에 뭘 넣은 것 같은데 그게 좀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박 씨가 너 이거 약 탄 거 아니야? 물어봤더니 최 씨가 야야 안 죽어 안 죽어 마셔. 야 그거 마시고 아프면 내가 치료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그 얼음 소주를 마시고부터 밤에 잠이 안 오고 살이 빠지고 뭘 먹어도 밥맛이 없고 몸이 아파 침대에 누워 잘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 의자에 앉은 채 잤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진료도 받아봤는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망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괴한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현병에서의 망상은 기괴하게 나타납니다. 뭐 UFO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망상만 갖고 있는 경우는 그럴듯한 망상을 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술잔에 독을 탔다. 이거는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 망상을 갖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이제 나를 해치려고 한다라는 편집증에 계속 빠지게 되면 네. 결국은 내가 안 죽으려면 상대방을 처단해야 돼. 이런 이제 심리가 동기화되어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상상으로 아픈 거지. 아니 그러면 아내분도 범죄행위에 가담을 한 거잖아요. 설마 그럼 그 얘기를 다 믿고 남편의 살인을 도와준 건가요? 믿고 있었습니다. 아, 남편이 진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살이 계속 빠지고 있는 걸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면서 남편과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한 지는 얼마나 됐다고 합니까? 한 1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그러다 19일 저녁 그 모임 사람들을 길에서 우연히 목격하게 된 거고요. 그중에 한 분이 오랜만이라면 이제 합석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리에 가자마자 최 씨가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안 나냐는 말을 했답니다. 인생? 박 씨가 앉자마자 근데 설마 그 말 때문에 뭐 살인을 결심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마 그 말 때문에? 맞습니다. 자신한테 냄새가 난다는 말로 들렸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아내에게 사위한테 차 빌려서 어느 식당 앞으로 와라. 그리고 차 번호를 불러주면서 지켜보고 있어라 하고 집에 가서 일기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휴. 최 씨를 계속 따라다니다가 마을 입구에서 차를 막아 세웠고요. 다가가서 대뜸 해독제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며 모르는 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까지 피해자가 자신에게 독약을 먹인 게 맞다. 심지어 죽기 전에 인정했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인정을 해요?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얘기야. 자기가 피해자를 막 때리니까 피해자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랍니다. 독약을 먹였으니까 사과한 거 아니겠느냐며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결국엔 길에서 폭행을 당하던 최 씨가 자신의 차 뒷좌석으로 몸을 피하자 반대쪽 문을 열어서 머리를 계속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부검 결과 상처 부위가 망치로 공격을 당한 걸로 추정됐는데요. 박 씨는 그 망치를 피해자 최 씨 차 트렁크에서 있던 걸로 꺼내서 때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살인독을 준비한 건 아니다. 있는 걸로 한 거라서 뭐 이것은 우발적인 거다. 뭐 또 이런 주장을 하려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공격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지금 피해자 차량의 트렁크를 뭐 열어서 범행 도구를 찾을 시간은 없었잖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자기 주장을 하는 그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날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나 그 최 씨가 자기에게 모욕 줘서 살인을 갑자기 결심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저희가 수사하다 보니까 자기 사촌한테 손봐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자기한테 데려다 달라고 과거에 부탁을 여러 번 했었는데 범행 당일 그 사촌한테 전화를 한 게 확인됐습니다. 그놈이 지금 눈앞에 있다며 당장 오라고 했는데 그 사촌은 무슨 황당한 얘기를 하냐, 내가 거길 왜 가냐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했고요. 근데 왜 최 씨였을까요?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된 게 단순히 얼음 소주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 주위에서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 모임에서 사교 댄스를 배웠거든요. 사망한 최 씨가 이 모임에 들어오기 전에 박 씨가 먼저 회원이었고요. 그래서 자주 호흡을 맞추던 여성 회원이 있었는데 최 씨가 모임에 들어오자마자 그 여성이 자신과 연습을 하지 않자 박 씨가 최 씨의 험담을 하고 어느 날 모임의 발길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앙심을 품었지 않았을까 모임하시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휴. 참. 그 파트너 그것 때문에 말도 안 된다 진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박 씨는 22년형을 받았고요. 아내는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 선고를 받은 직후에요. 남편이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뭐야 이거 또. 뭐야 또 무슨 아이, 전개야.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세상이 참. 에휴.